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5월에 실시한 인사 1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은 생산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950명의 규모의 제조기업이다. 최근 1년간 신규 입사자 6개월 내 조기 퇴사율이 증가하면서 인사팀은 ERP에 관련된 내용을 데이터에 활용하여 조기 퇴사 가능성이 높은 직원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멘토링, 직무 배치, 교육 지원 등 선체적 인사 관리를 실시하려 한다. 보기 활동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밑에 각각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올바른 순서를 보면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점검, 그리고 전처리, 모델링, 평가, 배포라고 되어 있거든요. 데이터 수집이 제일 먼저 와야 돼요. 데이터 수집. 그러면 1, 2번은 좀 아웃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수집한 다음에 점검한다 있죠. 데이터를 점검합니다. 그럼 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르긴 몰라도 배포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가가 데이터 점검 및 탐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가 전처리, 그죠? 데이터 전처리가 마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처리. 일부는 이렇게 써 있고 일부는 안 써 있네요. 그죠? 데이터 전처리 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이 나입니다. 모델링이 나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평가 및 배포입니다. 평가, 바가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라가 배포가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1번은 별표 치시고요. 요 순서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서 방금 얘기했던 수집,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 그 다음에 전처리, 모델링, 그리고 평가 및 배포하는 순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2번 문제입니다. 클라우드 ERP 도입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주식회사 생산은 본사와 두 개의 공장이 서로 다른 인사 근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월마다 근로시간, 연장시간, 휴가 사용, 인력 현황 집계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일부 사무직은 월 단위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별, 주별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어서 근로자별 누적 시간과 잔여 근로시간을 엑셀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팀은 AI 기능이 포함된 클라우드 ERP를 통해서 인사 근태 모듈을 도입하여 본사와 공장의 근태 데이터를 통합하고 근로시간제 유형별 기준을 시스템에 반영하려고 한다.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1번부터 바로 볼게요. 클라우드 ERP를 도입하면 사업장별 근태 기준을 통일할 필요 없이 통일해야 되겠죠. 잘못 나온 거고, 클라우드 ERP는 인사 근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으나 근로시간제 유형은 반영하기 어렵다. 아니죠. 반영할 수 있죠. 지면에서 반영할 수 있다 했습니다. 클라우드 ERP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 사업장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클라우드 ERP를 도입하면 본사와 공장 간의 인사 근태 데이터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 관리하고 근로시간제 유형별 근무 기준을 설정하여 개인별 누적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휴가를 사용 후 현황 집계할 수 있다. 또한 AI 분석을 통해 이상 근태, 초과 근무로 인한 가능성, 인력상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거 괜찮네요. 4번이 맞는 지문 같습니다. 즉 1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준을 통일할 필요 없이 뭐 이런 지문들이 살짝 잘못된 것들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 답은 4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이 AI 문제들이 4차 산업혁명 문제들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잘 읽어주시면 답이 보입니다. 자, RPA는 챗봇, 블록체인 등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RPA, 챗봇,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이래요. RPA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사람을 대신해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적용 3단계에는 사람이 수행하는 복잡한 작업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수준에 해당이 된다. 1번 괜찮네요. 지금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3단계 인지자동화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
그 복잡한 판단과 의사결정 일부를 수행한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챗봇은 물리적 시스템, 제품, 생산 설비, 공장을 사이버 공간에 그대로 구현하며,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디지털 트윈에 대한 설명이죠.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챗봇이 아니죠. 블록체인은 중앙 집중형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연결 구조체이며, 모든 구성원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검증하고 저장하여 특정인의 이미 조작이 어렵도록 하는 저장 플랫폼을 얘기한다. 이 분산 원장 기술이지 지금처럼 중앙 집중형 데이터베이스 형태는 잘못된 겁니다. 4번도 뭐 잘못됐고요.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다. 답은 1번이다. 자, 4번 주식회사 생사는 ERP를 10년 전에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버전은 최신 트렌드를 지원하지 않아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해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신 버전이 없대요. 최신 버전이. 그죠? 그러면 기존 ERP 사용을 추가해서 엑셀을 대체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ERP 시스템을 제거하고, 이건 더 웃긴 얘기죠. 최근 기술이 포함된 ERP를 업그레이드를 한다. 뭐 이게 제일 낫죠. 업데이트하면 되죠. 그리고 4번에 보시니까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모듈 없이 인력만 충원한다? 인력을 충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자,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그렇죠. 3번이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1급에서는 지금처럼 ERP 문제가 5문제가 나와요. 그죠? 주식회사 생사는 본사와 여러 사업장에서 인사, 근태, 급여, 평가 자료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월말 인력 현황 집계가 지연되고 근태 자료와 자료 간의 불일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거 1번 문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에 인사팀은 ERP 인사 모듈을 도입하여 인사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근태, 급여, 평가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려고 한다. ERP는 회계 업무만 아니죠. 회계 업무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인사 모두 통합한다 했죠. 틀렸고요. ERP를 도입하면 인사 업무가 시스템과 무관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문을 만들다 보니까 억지로 한정사를 섞고 막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ERP를 통해 인사, 급여, 평가 등 인사관리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 표준화하고 인사의 정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3번이 맞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ERP는 인사 데이터 부서별로 분리 관리한다. 통합 관리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발달함에 따라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아니죠. 우리 자동화 시스템이 발달되더라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동화가 발전될수록 그 사람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적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요. 경쟁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다. 기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적자원의 확보, 개발, 유지, 보상의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 인적자원은 조직의 성과와 관련 있는 자원이므로 전략적 자원으로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적자원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기업의 성과 창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통합하여 조직 목적에 기여해야 된다. 나머지 지문들은 책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갖다 댄 것 같습니다. 7번. 보기의 인적자원 변화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주식회사 생사는 기존의 연공 중심의 인사제도를 개편하고자 한다. 연공이었대요. 이에 따라 직급과 근속 연수 위주의 평가 방식을 벗어나 개인의 직무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부서 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수직적 보고 체계를 줄이고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수평적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여전히 개인 성향이나 인맥을 중시하는 인력을 배치하려는 관행이 남아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자, 연공에서 성과로 지금 바뀌고 있다. 괜찮네요. 역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거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앞뒤가 바뀐 겁니다. 지금 사람 중심에서 역할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죠? 답은
2번이 된다. 지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역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서는 사람 중심에서 역할 중심으로 가고 있다. 결국에는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상호관계 이것도 나와 있고요. 획일적 보상에서 능력주의 보상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위쪽에 보면 근속연수 평가 방법이 획일적 보상이거든요. 여기서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게 능력주의죠. 나머진 맞네요. 답은 2번이다. 8번 문제입니다. 구성원들이 직무 수행의 조직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직무 관리를 실시하고자 한다. 절차로 정확한 것은 자, 우리 직무를 갖다가 분석할 때는 절차가 있죠. 그 절차를 가장 먼저 뭐라 해요? 직무 분석을 먼저 실시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나오게 되고요. 그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를 근거로 해서 직무 평가가 들어가죠. 답은 3번이네요. 교과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직무평가의 요소를 바르게 짝지어준 것은 했습니다. 자, 위험도, 작업시간, 작업 환경이 되겠고요. 얘는 뭐야? 작업 요소죠. 가는 작업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 정신적 노력은 노력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도전성, 교육, 그 다음에 경험, 몰입, 창업 이런 것들은 숙련 요소입니다. 관리감독, 기계설비, 직무개선, 원재료, 책임 요소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같이 연결이 잘 된 거는 지금 보면 3번이죠. 이거 직무평가의 4대 요소, 숙련 요소, 노력 요소, 책임 요소, 작업 환경 요소로 해가지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서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읽어보시는 분들은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번입니다. 직무평가의 유의점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무평가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평가 관련된 담당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선 설계해야 된다라는 건데 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쉽사리 이해할 수 있도록 직무, 가치, 일관성 측정이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평가 관련된 담당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선 설계한다라는 건 직무평가의 원칙에 좀 약간 어긋난다.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최고 경영층의 지원을 확보하며 기술적 한계를 검토하고 조직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2번은 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모집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우리 모집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끌어모으는 거죠. 그 내용이 교과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종업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헌의욕의 강한 기업일수록 재직자 추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조직 내 파벌을 형성하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네요. 대학교, 고등학교, 직업훈련기관 등 교육기관은 지원자의 능력, 적성 등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고용주는 교육기관 추천을 통해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요. 고용24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취업 사이트다. 지원자에게는 취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용주에게는 빠른 모집과 채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얘도 맞습니다. 사내 공모제도를 활용한다면 기업은 비용이 저렴한 비용으로 모집 비용으로 이직률 감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특히 특정 부서가 연구 기반의 모집이 이루어진다면 조직 내 파벌 조성이 흐려지고 파벌 조성이 흐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소속감 증대의 장점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연고주의나 파벌을 형성하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설명을 잘못하고 있다. 그죠? 연고주의는 오히려 파벌을 조성할 수 있다. 답은 4번. 선발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선발률이
일정할 때 타당성 개수가 증가하면 예측 수단의 성공률이 증가하게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성적이 미달되어 선발하지 않는 오류를 일종 오류라고 한다. 얘도 맞는 지문이고요. 총 지원자 중에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선별하게 되면 타당성이 높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선발률이란 총 지원자 중에 선발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발률이 0에 가까우면 1종 오류는 줄어들지만 선발률이 0에 가까우면 2종 오류는 줄어들지만 그죠? 거꾸로 설명하고 있네요. 1종 오류가 증가하고 선발률이 1에 가까우면 2종 오류는 늘어나지만 1종 오류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잘 보시면 1종 오류는 합격해야 될 사람을 지금 우리가 지금 1종 오류와 2종 오류 교과서에 보시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보시면서 헷갈리지 않게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풀어볼까요? 직무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 개인별 업무 명세서가 나와 있어요. 자, 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한 설명이네요. 이번엔 자, 1번 직무 분석자가 근로자의 작업 수행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으로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사고나 중심까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질문지법이잖아요. 질문지인데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관찰법을 얘기하고 있죠. 관찰법. 틀린 지문이고요. 직무 담당자, 분석 담당자가 면담이죠. 얘는 지금 면접법을 얘기하고 있죠. 틀린 지문이고요. 표준화된 질문지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스스로 기입하게 하는 방법이다. 얘가 질문지법이네요. 답은 3번입니다. 4번에 보시면 직무 수행자가 질문지를 직접 작성하므로 응답자의 주관이나 문항 해석의 차이에 오류 가능성이 낮아서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응답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항에 대한 오해나 오히려 지금 부정확한 게 좀 늘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4번은 지문지법은 맞는데 잘못 설명하고 있다. 답은 3번이다. 14번입니다. 개인이나 조직 개선을 목적으로 훈련과 학습을 통해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미래 직무에 대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 채용, 배치, 평가, 보상과 같은 관리 기능보다는 구성원의 학습과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과거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됐으나 점차 교육이라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자, 현재 글로벌화 지식정보산업으로 발전되면서 인재 육성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개발하는 걸 HRD라고 부르죠. HRD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인사고과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추상적인 구체적인 요소로 한다. 괜찮네요. 인물 중심은 업무 능력 중심으로 바꾼다. 상사 중심에서 본인 참여의 자주적 고과로 바꾼다. 그래서 종업원 통제형에서 대인관계 및 과거 지향성으로 바꾼다라는 건데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과거 성과 지향형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과거가 없어져야 되겠죠. 성과 지향형으로 바꾼다. 그래서 종업원 통제 능력은 능력개발 촉진형 및 성과 지향형으로 바꾼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낫겠네요. 그죠? 육성 및 미래지향적 이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고요. 답은 4번이다. 자, 생산의 승진 기준 변화에 대한 내용이래요. 가장 적절한 것은 주식회사 생산은 과거의 오랜 재직기간과 조직 내 사본을 준시하며 얘는 연공이네요. 오래 근무한 직원이 승진대상 앞에 설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방식이 젊은 직원들의 동기부여에 한계가 보인다고 판단해서 구체적인 직무 성과, 조직 기여를 갖다가 승진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오래 근무했더라도 성과가 부족하면 승진에서 제외되고 반대로 재직기간이 짧더라도 탁월한 기여를 보이면 승진할 수 있다. 자, 지금 연공에서 어디로 갔다? 성과로 넘어간 거죠, 여러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이건 딱 보면 답이 나오죠. 17번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신입사원 업무지도. 신입사원이 입사 후 선배 직원과 함께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ERP 입력 방법, 보고서에 대한 내용, 작성 방법, 고객 응대 절차를 배우는 경우. 자, 그 다음에 회계부서에서 실무교육. 회계팀 직원을 선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전표 입력, 세금 계산 처리, 월말 결산 등을 배우고 있대요. 고객센터에서도 마찬가지 기존 상담원의 통화를 듣고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온더잡 트레이닝, OJT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비용 소모가 크다. 비용 소모가 크진 않고요. 같이 배우니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줄어든다. 그렇지는 않죠. 오프 더 JT가 아니니까요. 교육 훈련 내용이 통일하기 어렵다. 그렇죠. 윗사람이 그 직장 내 선임이 잘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잘못 알려주면은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얘도 4번도 오프 더 JT에 대한 내용이네요. 경력관리 개인적 차원에서 유의할 점 나와 있습니다. 주도적 관리, 지속적 자기개발, 리더십 도덕성 배양, 자기 이해와 비전 수립입니다. 유의할 점이 아닌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그쵸? 지금 리더십, 주도적 관리 자기가 해야죠. 개인적 차원에서. 그 다음에 리더십에 계속 자기개발 필요합니다. 리더십과 도덕성 배양은 경력관리 및 조직 및 환경적인 차원에서 유의점에 좀 해당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기 이해, 비전 수립, 자기 개발, 주도적 관리가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다. 3번은 어떻게 보면 조직 및 환경이다. 조직과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19번 용어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학습 전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보상이나 반응 없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 얘는 잠재학습이죠. 잠재학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이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 세트. 면담에 참여하는 인원이 의도했던 방향으로 대답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솔직히 대답하는 현상. 지금 오히려 2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응 세트라고 하기보다는 반응 세트는 응답자가 실제 생각과 관계없이 일정한 방식으로 반복 응답하는 거죠. 맞나요?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다. 우리 반응 세트라는 거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반응 세트가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은 교과서 안에 나와 있거든요. 질문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정한 방식으로 계속 응답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말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집어넣어놨다. 그렇죠? 그래서 즉 실제 응답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사실과 무관하게 일관된 패턴으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대답하는 현상,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잘못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학습 곡선, 반복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업무의 정확성, 숙련도, 속도가 향상되는 거. 얘가 맞네요. 학습의 전이 조정, 교정의 의미로 과거 의사결정을 수정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의사결정보다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 얘도 지금 잘못 나오고 있죠. 피드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저것 다 섞어놨네요. 그죠? 피드백에 대한 설명.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은 과로 효과는 고가 대상자의 특정한 고가 요소로부터 받은 호의적, 비호의적 인상이 다른 고가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 답 나왔네요. 후광 효과입니다. 후광 효과, 헤일로 효과, 현혹 효과 이렇게 돼 있죠. 자, 21번입니다. 수당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가족수당은 법으로 지급이 의무화된 법정수당이다. 가족수당은 약정수당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서 약속이 된 거죠.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5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통상임금 기준이죠. 여기서 통상임금 기준이다. 잘못되어 있네요. 해고예급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1분을 지급한다. 얘 맞죠? 정답입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아니죠?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일 경우에 지급하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틀렸네요. 22번.
사업부에서 적용해야 될 성과급제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주식회사 생산은 기업의 생산성 효율을 위해 부서 단위 성과급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세개 사업부에 맞춰서 성과급을 따로 운영한대요. A 사업부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 개선에 대한 제안을 내놓고 비용 절감을 제안하는 평가하는 위원을 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A 사업부 같은 경우는 사업 제한 제도와 참여 중심이죠. 이거 스켈론 플랜이죠. 스켈론 플랜. B 사업부는 매출 외부 비용의 부가가치 러커 플랜이죠. C 사업부는 제품 단위당 표준 시간 대비 실제 작업량을 기준으로 절감된 시간만큼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예, 지금 표준 시간과 실제 시간 비교죠. 표준 시간 대비 실제 시간을 비교해서 절감분을 갖다가 돌려주는 게니까 인프로 시어 플랜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제한제도 위원회가 있는 건 스켈론 플랜, 부가가치 기준은 러커 플랜, 표준 시간 절감은 인프로 시어 플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를 잡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암기 포인트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23번부터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복리후생을 설계 과정에 대한 설명 고려하지 않는 것은 생산은 복리후생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직원들은 건강지원, 자기개발비, 육아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이에 회사는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특정 소수의 직원만이 혜택이 집중되는 제도보다는 많은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갖다가 하기로 했대요. 자, 여기서 고려한 사항이 아닌 것이에요. 아닌 것. 자, 지불능력의 원칙. 회사 지불능력 한도에서 한다 했고요.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수 혜택의 원칙. 그 다음에 근로자가 원하는 걸 찾았죠. 근로자 욕구 충족의 원칙은 있는데 지금 뭐는 없어요? 지금 여기 적정성의 원칙은 그리고 여기에 나오질 않았다. 그렇죠? 적정성의 원칙은 현재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정성의 원칙은 복리후생 관리 원칙이거든요. 복리후생 제도 설계에 대한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도 지금 약간 어긋나 있다. 1번은. 자, 24번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외국인 근로자 자영업을 개시한 자 62세 이후에 고용됐는데 65세죠, 여러분. 답은 3번입니다.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나왔네요. 쉽게 나왔습니다. 자, 25번. 근로소득이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인적공제의 추가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되어 있습니다. 분야자 공제 있고요. 장애인 공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로 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분야자 공제, 한부모 공제 이렇게 추가 공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닌 건 지금 위탁 아동 공제는 기본 공제다. 기본 공제. 기본 공제에 해당한다. 이런 것도 나오네요. 어렵게 냈습니다. 연말정산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오면 헷갈리거든요. 자, 보기에 설명하는 용어 한글로 쓰세요. 안 그래도 제 카페에 보니까 이거 틀렸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근로자의 업무재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에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가 산재보험이라고 표현해도 될 거예요. 산재보험도 명확하게 명칭이거든요. 27번 한글로 입력하세요. 1일 근로 사원이 있습니다. 20만 원이네요. 그럼 20만 원이면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주고요. 그러면 5만 원이 나오죠. 5만 원에다가 원래 기준 계산식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6%를 곱하고요. 자, 얘에다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해주겠죠. 근로소득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산출세액 곱하기 55% 하면 되겠죠. 교과서에 공식이 있습니다.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만원 과세표준에다가 5만원에서 6% 하면 3,000원, 3,000원에 55%면 1,650원이죠. 그러면 얘는 3,000원이 되고요. 빼기 얘는 1,650원이 되겠습니다. 자, 하면 얼마예요? 1,350원이 되겠죠. 1,350원 된다. 풀어주실 때는 제대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엔 28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1항에 제시된 내용이다. 알맞은 법적 용어는 무엇입니까? 사용자는 취업 규칙에 따라서 2주 이내 일정한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시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 제1조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2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탄력 근로시간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과의 서면 합의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며 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기간 내 근로시간이 제50조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 50조 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50조 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법 지문을 갖다 놨어요.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한 법 설명을 그냥 갖다 놔 버렸습니다. 답은 3번. 자, 29번. 보기 배우자 출산 휴가 및 남녀 고용 평등법에 대하여 괄호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르세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며칠의 휴가를 주어야 된다.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돼서 20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0일. 답은 4번이네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번.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부의 노동 관련 법규 및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괜찮죠? 종업원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을 폐쇄할 수 있다. 지금 직장 폐쇄는요, 사용자 측이죠. 사용자 측이기 때문에 잘못 설명하고 있다. 답은 2번입니다. 31번 바로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냈어요. 단체협약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업원의 불평, 불만 등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이거 맨날 나왔던 거죠. 고충처리 제도입니다. 종업원의 불평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고충처리 제도죠. 자, 그 다음에 32번. 단체 협약의 효력 중에 괄호 효력은 협약 당사자들이 권리, 의무에 관한 조항이며 평화조항, 유일교섭, 단체조항, 휴업조항, 단체교섭 절차, 책에 그대로 나와있네요. 채무적 효력입니다. 채무적 효력이다. 정의 나와 있습니다. 33번. 자본 참여에 대한 방법 한글로 입력하세요. 맨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는 뭐예요? 종업원 지주 제도죠. 종업원 지주 제도.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문제가 요즘에 점점 이론 문제들이 교과서를 벗어나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버릴 건 버리세요. 버릴 건 버리고 맞출 것만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론은 점점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다른 데서 가져오고 어렵게 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기에서 잘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저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유튜브에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론은 어렵게 내고자 하면 정말 어렵게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실기는 그 실무에서 쓰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낼 수는 없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를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론은 몇 개는 지금 보시면 처음 나오는 것들 그거를 범위에 넣어서 공부 범위를 너무 넓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론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실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카페에 올려놓으니까 네이버 카페에 오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